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도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잠시 후 11시 30분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전에 이렇게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건데 법사위에서도 이제 통합당의 동참 없이 일괄 처리, 민주당 단독으로도 일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회의도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래통합당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 보시기에 예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야당이 22차례의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22차례의 대책이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혔고 후속 입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실효성이 반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부동산 관련 입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대책을 단독으로 처리한 그 모든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민주당은 무한 책임과 동시에 또 다른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통합당은 의총 중인데요. 사실 통합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온 겁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한 얘기로 밥을 하는 데 있어서 쌀만 솥에 넣었다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죠. 쌀도 씻어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적당량을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쌀을 씻고 적당량을 조절하고 불을 떼는 게 이게 숙이고 협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22차례의 법안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렇게 국회에서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막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협치와 숙의 절차가 사실 없는 거죠. 이래서 흔한 얘기를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법안 처리 역시 그러한 어떤 관례 지금 민주당이 하는 대로 그렇게 답습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통합당이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렇습니다. 지금 다수결 그리고 176석 180석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당의 어떤 법안 처리에 있어서 통합당이 가용할 수단은 사실상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장외투쟁이라든가 물리적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통합당의 지지세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장외투쟁 등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반감됐고 이런 것은 하나의 그 효과 자체가 없었다라고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하지만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정책은 상당한 국민들의 서민 생활,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의총을 통해서 미리 짐작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어떤 장외투쟁이라든가 또는 필리버스터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내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내는 그런 의총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합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져 왔던
뭐 18개 상임위가 모두 뺏기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의총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뭔가 장외 투쟁보다는 어쨌든 국회법 내에서 원 내에서 투쟁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을 강력한 것 투쟁이 나올 것이다.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소관 상임위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법안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절차적인 문제가 국회법 위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검찰이 비교적 미래통합당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런 법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책에 대해서 오포지트 반대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고요. 다만 부동산 관련 사안이 과연 극한 투쟁을 할 사안이냐. 사실 부동산 관련 사안은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부추긴다. 거꾸로 제1야당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부추기면 곤란하죠. 그런 비판을 받으면. 그래서 이 사안은 투쟁 사안이라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더 나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서울 100만 호 공급하겠다. 예. 그런 대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00만 호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토론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될 판에 수도권에 서울에 100만 호를 보급한다면 물론 이건 여당도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수도권 주택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서울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변모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22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았죠. 전세가 폭등하고 집값 폭등이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도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간단찮은 문제가 870만 명이 걸린 민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876만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중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전세 사는 사람이 여기에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800만 이상이 걸리된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민생에 직결되는 그 문제에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값에 대해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세로 전환된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 서민들의 생활에서 월세를 내고 난 다음에 집, 소위 말해서 주택 마련의 꿈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바른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한 번에 수기와 협치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안을 내라는데 대안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죠. 여기에 수기를 하라는 겁니다. 협치를 하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부분도 또 의견도 존중하고 협치와 수기 절차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반감이 생기고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소위 월세 전환 문제만 해도 정확한 자료에 기초해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미 전세와 월세 비중이 월세가 훨씬 높습니다. 월세가 6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 30% 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에 전월세는 역전됐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차인, 임대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떤 대책을 쓸 때는 이게 임대인이 지금 더 기득권이냐, 임차인이 기득권이냐를 살펴서 지금 더 어려운 쪽을 보고 대책을 내는 건 그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가 정부에 의해서 제시되면 토론이
좀 생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어떤 뭐 제재 방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공급 방안 이것들이 함께 좀 같이 병행이 돼야 어떤 효과를 저희가 또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현장 잠시 후에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 신고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각각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있었는데 미묘한 좀 입장차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동안의 입장과 이제 동일한 입장을 다시 강조했던 반면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신임 검사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검찰 조직 상황에 맞춰서 좀 보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 사안은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을 거부하려는 검찰 기득권의 충돌이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거 뭐 틀린 말입니까? 그동안의 검찰권이 너무 막강했고 그 검찰권이 검사에 대해서만 무딘칼이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소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호하라.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권력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한 수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검찰이 선택적 정의는 정말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부분은 전 동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라든지 전체주의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일반론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을 향한 립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우리가 세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뭐 전체주의다, 독재다,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고 침해했다. 이런 직접적 표현이 없어요. 결국 뭐 꿈보다는 해몽 아니겠습니까? 해석에 대한 여지에 따른 것인데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검사장들에게 검찰의 독립성은 공고히 지켜야 될 법의 가치이고 대한민국 수호에 대한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도 덜도 아니다 봅니다. 물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예민하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 지휘 파동 이후에 한 달 만에 내놓은 공식적 챗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의 지배에서 당연히 검찰의 독립성이 뭐 여기에 존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지배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수사 지휘권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 준사법기관 검찰청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유가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수사 지휘권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은 행정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 즉 행정부의 장관은 행정부의 수반의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 자체가 행정부로 이관되고 예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지배에 따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통제라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여당, 민주당이 자주 쓰고 있는 말인데 민주주의 통제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과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민주주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발표로 이탈되고 있는 민심이 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책을 보시면 저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뜰살뜰하게 찾아가지고 네. 깨알 대책을 내놓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공공임대 그다음에 그 공공분양 형식으로 가겠다. 저것도 방향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시장 전체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 부동산 시장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애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서울 100만 호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찾아낸 게 13만 2천 개예요. 근데 100만 호 공약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다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서울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그리고 수요 억제를 통한 공급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그널은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과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걸 분산해야 되는데 현실적 요구 때문에 이제 저런 서울 지역 집값 공급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당초 예상보다는 좀 많은 공급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형식적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그린벨트 때문에 당정청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멋있게 해서지 그런지 몰라도 뭐 교통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총 망라해서 아마 이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형식적으로서는 뭐 정부 차원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로 표시될 수가 있겠죠.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민심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심 이탈에 대한 부분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려워서 또 너무 많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과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좀 요약이 됐는데 첫째는 일단 뭐 서울에 있는 유유지를 활용을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녹이 나가기 때문에 좀 반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락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사실상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 해왔던 정부의 철학과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70% 정도 기부 채널을 받겠고 또 90% 정도 이익 환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주택이라는 것은 당정뿐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동원이 돼야만이 여기에 공급 대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냐? 규제가 중요한 겁니다.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100만 호가 되고 200만 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철학적인 배치되는 상황이 염려해서인지 고밀도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이익 환수, 그다음에 기부 채납 등등의 아주 강제적 조치를 내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고밀도의 청수를 높이고 용적을 높인 데서 민간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보장이 돼야 들어올 텐데 수익이 보장이 되고 여기에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고 수익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고 예. 유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